네. 그 홍사훈 쇼에서 특히 이제 선생님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뒤에 제가 네,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좋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이 아까 이제 ABC론 유시민 작가의 ABC론 이후에 요즘에 이제 정치 유튜브를 보면 댓글창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여당 정치인이 나오면 이제 비비비비 이렇게, 그러니까 넌 B형이구나, B형 정치인이구나, 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설명에 비춰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니까 너의 정치에 유리하게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말하자면 친명이 됐구나, 이런 약간 낙인 같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게 지지층 사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유시민 작가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MBTI만 하더라도 그 종류가 몇 가지인데 그 두 가지 가지고 사람을 찍는 그쵸. 그 유치함에 정말 정말 뭐라고 그걸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네. 어제 하셨어요? 제가 네. 박사하긴 없지만 예. MBTI도 16개인데 그러니까 그조차도 저 같은 그렇게 사람은 보냐. 세상이 그 16가지밖에 안 뿌듯하네요. 된단 말이야. 뿌듯합니다. 그거조차도 좀 너무 단순하다고 저 같은 사람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니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 B형의 지지자들은 네. 이제 지금은 이재명이 최고야 이렇게 해도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진다. 이제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지지층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방식은 내부 분열로 이어져서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정반대의 측면에서 얘기를 그치. 했었잖아요. 우리 네. 갈라치기 대마왕으로 불리는 우리 한방님이 네. 이걸로 계속 공격을 당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억울하진 일단- 않으세요? 아니 일단 이래 너무 그 모든 말하는 방식이 구시민, 무시민, 반시민이어가지고 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파란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있고 빨간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네. 있는데 어저께 그 제가 어디 채널에 나갔더니 그 신인규 씨가 굉장히 비유 잘 쓰시잖아요. 그 도시락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거기 약간 첨언을 좀 했어요. 네. 빨간 도시락과 파란 도시락이 있었는데 빨간 도시락만 먹던 사람이 이게 계속 이것만 먹었는데 맛이 없어. 네. 근데 저쪽 파란 도시락 먹던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약간 대충 먹었는데 갑자기 맛있다고 막 하는 거거든. 저기 진짜 맛있는 게 왔나 보다. 그래 가가지고 맛있으니까 가서 먹어봤더니 그 아주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빨간 도시락 먹던 사람이 파란 도시락 먹던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이 막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늘상 빨간 도시락만 먹던 사람이 파란 도시락을 발견한 사건이고 파란 도시락을 약간 맛 없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던 사람이 진짜 맛있는 게 등장했네 해가지고 더 맛있게 먹게 되는 네. 현상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빨간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파란 도시락을 파는 곳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파란 도시락 왜 니네만 먹었으면 화를 내지 않는다고. 네, 오히려 니네들이 파란 도시락에 맛있는 거 먹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왔다고 해가지고 니네는 우리 맛집 가이드였구나. 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죠. 또 여기서 파란 도시락 먹던 사람들이 빨간 도시락 먹던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서 박수치고 그거 좋아하지. 그걸 서로 분열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분열로 보는 사람들은 이 도시락 먹는 사람들은 이걸 분열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지층을 좀 계급을 분화시켜서 보는 게 유시민 작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대통령 지킬 사람은 코어 지지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코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해야 돼요.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좀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실제로 먹어보지 않았거나 그 도시락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하는 얘기지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자체에서는 무슨 아무 분열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와 맛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현상이. 네. 게다가 되게 웃긴 비유를 쓰시는데 네. 지금 이재명 최고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겨울 오면 제일 먼저 떠난다. 네. 맛이 없으면 떠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도시락 먹었는데 도시락 맛이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락 먹는 사람이 맛없으니까 떠날 수 있는 거지. 그걸 잘 못하면 비판도 솔직히 당연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맹목적으로 어떤 거 도시락에 네.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UX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그걸 하나의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맛없으면 안 먹는 거고 뷔페했으면 안 먹는 거고 맛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거기다 선택을 하는 것이 선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는 네. 그 도시락 맛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맛없는 도시락도 계속 먹어라. 네. 부패한 도시락도 계속 먹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난다? 지금 여름에도 짱돌 던지는 사람이 누군데? 예?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맞죠. 지금 맛있는 도시락 먹고 있는 사람한테도 짱돌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지도 않은 현상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봄, 여름에 여기에서 맛있게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좋아하고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 사람들 겨울 오면 떠날 사람들이야.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헛개비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다 사기거든요. 이제 허위의식을 만드는 거고 인간 의식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이 게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환상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정치를 하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당제는 할 수도 없고 극우와 극좌만 남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지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매불쇼에서도 함동균 선생님 이름이 나오고 홍사원 쇼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홍사원 쇼에서는 이게 한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뉴 이재명의 논리를 개발하는 사람. 네. 그래서 개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발인 거요? 개발? 논리를 개발하는 정리해야 될 일종 사람이라고 했죠. 디자이너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뉴 이재명 현상을 뭔가 주도하고 뉴 이재명. 그러니까 왜 이거 지지층의 움직임을 정말 정치 세력으로 새로운 뭔가 정치 세력으로 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좋은 현상을 더 좋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하나의 사회 캠페인 아닌가요? 네, 이런 게. 그리고 해석을 네.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석의 틀을 네. 마련해 주시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그게 또 저희 직업이에요. 네. 그 한박 스페셜 일부에서 얘기하신 표현을 가지고도 그때도 이제 그런 그 해석의 비슷한 말씀을 틀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비슷한 네.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박정희와 노무현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두 죽음이 아직도 정치 현상, 정치 집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뉴 이재명 토론회에서 같은 맥락에서 네. 그러니까 병자 정치라는 표현을 쓰신 건데, 아니 저는 그게 이제 박정희 사례라는 건 보수에서 여전히 이제 배신의 정치.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신의 정치, 배신자라는 낙인이 굉장히 무섭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도 사실 이게 민주 진보 진영에서 또 약간 검찰 개혁의 뭔가 명분이나 검찰의 희생양 이렇게 상징이 되면서 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있고, 근데 그런 두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했는데 이 홍사원 쇼에서는 이제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굉장히 거칠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뉴라이트 주장에 가깝다라는 네. 표현. 그 저게 뭐냐? 그리고 뭐 기가 막힌다. 일본에 뭐 네.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뭐 일본을 무슨 찬양하는 거고 또 무슨 뭐 민주화의 뭐 역사를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시더라고. 네. 근데 딱 그 단락만 보면은 네. 그렇게 저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 맥락을 보자면은 네. 그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비평을 하려면 조수진 그치. 변호사는 다 보고 다 얘기해야지.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을 보면. 아, 그래요?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은 그래도 그분 저를 진중권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그게 맞. 뉴 진중권. 네, 마치 네. 그 전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듯이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낙인 찍는 일을 세 사람이 동일하게 했어요. 네, 네. 한 최강욱 사람은 전 이 사람은 의원은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 한 사람 이 사람은 뉴라이트다. 한 사람 이 사람은 뉴 진중권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그 함동균의 뉴스쿨에서도 네. 그 설명을 하셨지만, 네. 예,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하나는 그때도 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논리 방금 얘기하셨던 그 병자 정치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따서 최욱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최욱 씨는 더 유치하고 단순한 수준이고 과장된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네. 노무현을 네. 지지층을 다 병자로 몰았다. 병자 이렇게 됐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어요. 정신병자로 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유시민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유시민 선생님은 절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매블쇼에서요. 그러면서 네. 일종의 그 함동균이라는 그런 이름이 무슨 함동균 볼드모트 설이라 있다고 하더라고. 저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거든요. 이렇게 왜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사회가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회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상은 늘 선거를 하면은 49대 51. 1%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주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실 내전적 마음으로는 심리적 내전 상황에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당에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배분받고 그다음에 정권을 어떤 장악하고 이런 권력 게임의 문제를 이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더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와, 우리 사회가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면서 서로 마음의 증오와 적대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것이 도대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특히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 네. 근원을 그렇죠. 그런데 그 근원을 거죠.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표면적으로 어떤 정치적 진영이 바뀌거나 네. 정당의 세력 교체가 되는 것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19세기부터는 이 현대 정치라고 하는 게 머릿수에 의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근대 이전의 사회이기 때문에 몇 명의 리더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귀족이 그걸 정치를 하고 왕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우리가 혁명의 시대, 계몽의 시대를 살 때는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머릿수를 많이 갖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회의 그 좌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변에 있는 이 심리적 구조 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떤 심리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현대 정치를 분석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9세기 이후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정신 분석과 니체의 어떤 심리학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만 정치 철학적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이런 무대에 뛰어들기 전에는 네.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형태의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전혀. 그래서 그런 표면의 층에만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는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네. 그걸 분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네. 왜 그러면은 49대 51이라고 하는 50대 50의 팽팽한 이런 대립이 계속 네. 이루어지는가. 아무리 좋은 리더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아. 내 마음은 언제나 그냥 이미 정해져 있어. TV 토론 같은 거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 미국은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TV 토론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누가 잘했다 해서 약간의 퍼센테이지가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이야 그냥. 나는 원래 빨간 약 먹었으면 계속 빨간 약 먹는 거고 파란 도시락 먹었으면 계속 파란 도시락 먹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안에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그런 형태의 심리적인 상처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상처의 구조가 있어서 상처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 그 현상 자체는 병리학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상처의 구조가 병리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병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순간에는 어떤 병리학적 요소에 걸려 있긴 하죠. 이 지지자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거기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그 근원을 좀 알고 파고들고 그걸 해소하고 해소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그걸 활용해온 정치인들이 그렇죠. 더 강화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재명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최욱 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뉴 이재명 현상이면 이재명을 막 뭔가 좀 그거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 나와가지고 뭔가 뭐 폄하하고 뭐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회 현상의 그 변화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가져왔었던 어떤 삶의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성과는 단절해야 되는 관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절의 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과의 결별도 필요한 거고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신을 우리가 만들거나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분석의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적 구조를 봐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그 무슨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얘기하면 사실 거의 명예훼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그 안타까워 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유시민 작가는 네. 만약에 나의 주장 원텍스트를 봤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최욱 씨가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반응을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최욱 씨는 뭐 태생이 그분이 뭐 지식인이나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뭐 이해를 못했다 이거야. 근데 유시민 씨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 현명하고 뭐 아주 명민한 그런 비평가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랑도 받았던 분인데 그 얘기를 그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았으면 받은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게 제가 한 얘기가 별로 한국 사회에서 분석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비평가로서 한 사람이 좀 지식인의 어떤 역할을 한 시대에 했었던 분으로서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고 이런 형태의 논평은 사실은 우리가 지식인 대 지식인, 공부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겨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분석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보는 하나의 안경과 렌즈를 그렇죠.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맞습니다. 바라보는 이런 틀이 있고 세상을 해석하는 이런 틀이 있고 이런 틀이 있을 수 있는 건 있고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틀로 해석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유시민 작가는 ABC론으로 해석하는 틀을 그렇죠. 제시한 거고 그래서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유시민 선생이 한 20-30년 여기에서 어떤 좀 역할도 하시면서 책도 많이 파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 같은 70년대생 옛날 같으면 저 같은 사람도 할아버지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이런 분들은 세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우리 386, 뭐 586 이런 사람들이 지금 60, 70 민주당이라는 데가 얼마나 늙은 정당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김대중의 40대 기술원이 등장한 지가 50년이 됐지만 거기 40대 의원이 있어요, 30대 의원이 있어요. 있긴 유럽 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아주 적어요. 네, 그 사람들이 힘도 못 내고 그냥 구색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청년 정치 그런 거 하려고 구색으로 있는 거고.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30대 총리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송영길 전 의원 앞에서 민주당이 그런 차세대 후세대 정치인을 키우지 않았다. 윤재명 토론회에서 그 얘기 뭐 송영길 의원하고는 그 전에 사실은 그 하기 전에 점심 식사도 하면서 어제 방송 보니까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온 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형태의 좀 약간 공감대도 있어가지고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신 분들 사이에서 송영길 의원을 뭐 욕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민주당에 필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정말 민주당이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 키우지 않는다는 비판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해왔어요. 제가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배들이 송영길 의원 지금 뭐 지켜준 거 있냐? 진짜 맏형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켜주는 후배들이 없는 맏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형이지만 아우가 없는 형의 위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억울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력을 얻지 못하는 거야. 늙은 사람 믿지 말고 젊은 아우들과 후배들과 연대를 할 때 그 사람도 같이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문을 열어라. 좀 시야를 넓혀라.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좀 넓혀라. 이런 말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다음번 국회의원, 그다음번 국회의원 민주당은 80세, 90세가 그냥 민주당의 국회의원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된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모택동의 시대예요? 아니면 무슨 뭐 중국의
뭐의 시대예요. 지금 중국 정치를 얘기할 때 그 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바둑 두는 것처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어느새 그렇게 됐다고. 그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하면 실제적으로 너무 세대적으로 늙었잖아요. 네, 네. 그 또 하나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억울한 포인트 또 하나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가 잠깐만. 그 말씀하기 전에 아까 그 나누지 못한 얘기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최강욱 씨가 저보고 뉴라이터라고 저를 이렇게 찍으면서 최강욱 씨가 그날 한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거기서 하나도 없어요. 100% 그냥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로 그런 페이크 뉴스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뉴스 공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페이크 뉴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장인수 씨 얘기 무슨 뭐 KTV에서 무슨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정말 그 업이 하늘을 쌓을 정도 그렇게 하지만 거기가 고소고발 같은 거 당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뉴스를 계속 양산하고 지금 시점에서 거짓말 뉴스를 양산하고 그런 뉴스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낙인 찍으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오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사상계란 잡지예요. 이 사상계란 잡지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지성적인 잡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어떤 시기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잡지 잘 모르시는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선배 세대에서는 완전 전설적인 잡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김지아 같은 분들, 함석권 같은 분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글을 썼었고 문학 다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 황석영 선생도 여기로 등단했어요. 이런 잡지예요. 이 잡지를 창간한 사람이 장준하라는 분인데 정말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죠. 광복군이고 그다음에 이 잡지를 내면서 한국의 어떤 공론장과 지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창구를 하다가 이분이 실족사로 네. 돌아가십니다. 의문사죠. 의문사를 당해요. 박정희 시절 때. 네. 지금도 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왜 의문사인가?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문제적인 것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잡지가 박정희 정부에서 폐간돼요. 예. 폐간될 때 김지아의 오적이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에 실려요. 폐간됩니다. 자, 이 잡지가 55년 만에 겨우 복간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에 편집위원이거든요. 네. 복간 창간호의 편집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면 나의 정체성을 왜 이렇게 뉴라이터? 폄하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 갖고 오신 거 일종의 증명,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 자신에 네. 대한 제가 저 자신을 그런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무지성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제가 2권의 평론집을 냈는데 네. 이건 창비에서 나왔어요. 네, 자, 조국 대표가 최근에 창비를 만드신 백낙청 선생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저께 창비하고 그래서 긴 통화를 했거든요. 조국 대표가 창비에 가가지고 창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백낙청 선생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대담. 예, 대담이라고 갔는데 대화는 못하고 백낙청 선생한테 일방적으로 꾸중만 듣다 왔거든요. 백낙청 선생은 그분이야말로 뉴 이재명 이전에 그런 늘 이재명이었던 분이에요. 일찌감치 그거 알아봤던 분이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 한국 도월 선생만큼이나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 같은 그런 분이 등장한 게 천운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꾸중을 듣는 거예요. 아니 쇄빙선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일방적으로 그걸 하고 왔어. 자, 근데 제가 이 창비 그룹의 일원이에요. 제가 한국의 그 진보적 문학, 전위적 문학을 대표하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문학과 지성사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창비라고 하는 예. 이런 두 개의 계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성 담론이 이루어져 왔어요. 이 지성 담론은 사상계가 폐간된 다음에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두 개가 등장한 거예요. 70년대. 그 그룹에 제가 일원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평집은 평론집은 아무나 책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소설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많은 책이 나오지만 이 평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네.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사유를 대변하고 사유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내기 때문에 아주 평론집이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서울대 교수라고 여기 창비 평론집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데서 제가 2권의 평론집을 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보고 저거 어떻게 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약간의
지적 성실성이라든가 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네. 약간의 그것만 이해만 있다면 야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지하는 무슨 일본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뭐 찬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네. 저는 문학사를 쓰고 문명 사가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쓴 글들이 대부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어떤 정치 철학적 사유, 그것을 이끄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이런 책을 쓸 때 제가 15년, 10년 이런 식의 시간을 다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쓰는데 다 10년 이상씩 걸려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완전히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느끼신 거군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그 전체 발언 발제한 내용을 다 이제 보고 듣고 와서 그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방송만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일부의 그 워딩만 딱 따로 떼어진 거만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 거고, 그런 논리라면 이거 뉴라이트와 다를 게 뭐냐.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